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그 박원순법에 대한 그러니까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이 박원순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처음 박원순법이 나왔을 때도 네. 이건 정확히 말하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보다는 아래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통과된다고 해도 한계를 100만 원이라고 잡아놨잖아요. 네. 근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겠다라는 것과 상위법인에서 보면 이제 김영란법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게 서로 상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됐던 건데 박원순법으로 처음으로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의 고위공무원이었죠. 그 서기관이었고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민감한 자리죠. 도시관리국장이라는 것은 건설사들과 꾸준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얼마나 공정하게 그런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 도시관리국장 박모 씨가 지난해 네. 2월에 한 건설업체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적절하지 못해요. 44,000원 상당의 밥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한테는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지난 7월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거죠. 한 달 뒤에 소청 심사를 통해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경이 된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판결들을 갖다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1,000원만 받아도 그 해임 등 중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박원순법에 대해서 네. 좀 과하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하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 법원이 박모 서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모 서기관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소송을 갖다 벌이기 시작한 거죠. 네. 법원이 이제 이 소송 자체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지난해 9월에 1심 열렸는데 박모 서기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이유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또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좀 남용한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 이렇게 돼서 위법 소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2일에 또다시 패소를 했고, 패소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송파구에서는 박모 서기관을 다시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복귀를 시킨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법에 대해서 법원도 또 송파구도 네. 다 일정한 반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 법원에서는 그 50만 원 상품권 받았다 그랬죠? 예. 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12만 원짜리? 예, 뭐 거기 뭐 하여튼 놀이공원 놀이공원입니까? 자유이용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식사 44,000원짜리. 예. 그것은 강등될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네. 뭐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액수가 너무 예, 적어서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글쎄요. 저녁 식사 44,000원짜리 먹기 쉽지 않은데요. 예. 50만 원짜리 상품권도.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그 재량권을 너무 넘어섰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그러니까 저 법원에서 보기에는 네. 해임까지 갈 만한 사유가 아닌데 해임을 강등시켰잖아요. 한 것은, 소송에 네. 소해왔고. 그런데 일단은 해임 처분을 갖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 그 또 이제 강등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하다. 심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정직 뭐 요 정도가 마땅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서울시에서는 네.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그럼 금품의 그 액수 가지고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냐. 금품을 10,000원 받았어도 그렇지. 그 뭔가 그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갖다 받았더라도 받자마자 바로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받고 나서 어떤 행위나 결과가 있었는가, 그게 이제 대가성이잖아요.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네. 이 정도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밥 한 끼 먹고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받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50만 본것 원 같습니다. 상품권. 상품권 아. 50만 원은 큰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정도도 선물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니까 예, 기준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서울시에서 좀 뭐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은 네. 법원의 판단이야 그렇다고 쳐도 그거는 또 네. 다시 한번 법적인 어떤 대법원에 지금 항고를 하면 네. 상고죠. 네.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에 다시 한 번의 그 판단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송파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업체 관련돼 있는 이익 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업체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리를 갖다 옮기거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그 명령을 인사권을 갖다 발동하는 것은 네. 적절하지 못하다. 이건 그야말로 서울시에게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요. 서울고등법원의 이런 그 판결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입니다. 예, 55점 받으면 대학에서는 F가 나오죠. 네. 55점 받으면요. 네.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에서 43위, OECD 가입 34개 나라에서 27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바닥 수준이죠. 사실은 우리가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 정착시킨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패 지수에만 가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준 자체가 사실 좀 그 뭐 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특히 시민들한테는 강한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원은 좀 너무 그 기준이 그럼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도 커피숍에 가갖고 커피를 예를 들면 그 업체에서 산다 그래도 그건 그런데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 정도 되면은 네. 월급도 꽤 됩니다. 네. 예, 커피 한 잔 얻어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 사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치에 있다면 자기가 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업무상 만난다고 해도 네. 다 그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네.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내지 않아도 돼요. 업무 추진비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얻어먹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그분이 되는 이제 그 적발된 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만큼 청렴하게 조금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사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법원이 잇따라서 박원순법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제동을 거니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악용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용된다고 이게? 예, 뭐 사실은 일정 정도 밥을 갖다 막 이렇게 사고 네. 내가 내려고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내고서는 뭐 가버려. 예, 가버리고 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고발하고 어.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엄정한 그런 상황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징계 절차를 밟은 걸 보면 네. 적절한 그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미 어떻게 보면 확인된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밝혀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기 그 지자체들의 나름대로의 의지, 지자체 또 장의 어떤 그 투명성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존중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체에서는 징계를 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징계들이 이제 과하다고 이렇게 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된다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의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이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면서 좀 다시 유연하게 예, 좀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통계와 그 설문조사를 통한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 은퇴 부부들의 속내가 다르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일단 부부가 네. 은퇴를 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한 방향을 보면서 은퇴의 생활을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우자와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라든가 배우자와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 이게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그래픽을 보면서 그래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 수도권 은퇴자 하루 중에 배우자들과 보내는 시간 네. 보니까요. 1시간 미만이 2%,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26.9%, 그리고 44%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시간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보낸다고 하는 분들이 8.7%밖에 안 되죠. 네. 근데 보통 하루에서 그 잠자는 시간 빼고 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 한 16시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5시간, 6시간 정도는 그래도 은퇴를 하고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1시간 미만이 29% 이렇게 됩니다. 30% 전체 은퇴자는 30%는 하루에 2시간도 안 봐요. 그럼 식사할 그러게요. 때만 보는 거네요. 그 식사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때 보고 그냥 뭐 드라마 보는 시간 정도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은퇴하고 뭘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은퇴자들의 여가 시간 활용법입니다. 네. 배우자와 집에서 TV를 보는 게 77.6%입니다. 대부분이 TV를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겠네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네. TV에 빠져 있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TV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저희 그 장모님의 그 패턴만 봐도 네. TV가 2개예요. 그래요? 아버님은 각자 원하는 안에 채널을- 들어가서 바둑 TV 보시고 장모님께서 나오셔서 드라마 보시더라고요. 네. 대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집안일 8.7%입니다. 한번 네. 여가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집안일은 8.7%.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런 통계인 게 네. 8.7%라면은 실제로 네. 집안일을 같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대화에 보내는 시간은 7.9%, 취미 생활 같이 하는 건 3.2%밖에 안 된다. 그럼 네. 결과적으로 은퇴해가지고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은퇴자가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 싶은 희망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가 봤더니 늘리고 싶다는 시간 보세요. 6.8%밖에 안 됩니다. 만족하네요, 현재. 그리고 남자 여자 전부 다 현재 만족한다는 퍼센테이지가 66%가 남성은 만족하고 있고 50%가 네. 여성 만족하고 있고 줄이고 싶다는 게 오히려 여성들이 44.9%가 됩니다. 함께 안 보내는 그래도 시간이 시간을 적은데요. 예, 배우자 중에서 여자 배우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밥 보고 해줘야 싶지 되고. 않다는 겁니다. 아니 밥 해줘야 되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은퇴 이후에 여전히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남자들을 보는 게 정말 싫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우스갯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특히 아내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계는 은퇴 후에 한 60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 60세 만 60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되게. 그분들의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이 예. 네. 은퇴를 당한 남편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이 참 직장 생활하면서 60세까지 벌어다가 다 가정에 줬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천닭꼬리가 되는 거네요. 예. 이런 배경이 있죠. 네. 일단 한국의 살인적인 노동 시간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직장 하나만 갖고도 안 돼요. 2중, 3중으로 3중 겸직 정도를 해야 아이들 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요즘에 사립대 같은 경우는 1년에 내야 되는 그 돈이 1,000만 원을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남자들은 직장 혹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런 남자들이 그러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흥업소나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할 수밖에 없죠. 네. 다시 돌아와서 집안일 하겠습니까?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안 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처는 커져만 갑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밥하는 사람, 뭐 집안일하는 사람, 아이들한테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하는 사람으로 뭐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 나중에 은퇴를 딱 맞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도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 일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나머지 공백들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은퇴 이후에도 은퇴의 삶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반복, 그 고통, 노동시간, 뭐 은퇴 이후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 닭을 튀긴다든가, 네. 또 뭐 가게, 커피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만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줄지 않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 않고는 이 불행한 은퇴의 그 상황, 그래서 황혼 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들과 아내들한테도 은퇴 준비를 좀 미리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한 만 60세다. 그러면 50세 정도부터는 한 10년을 두고 네네. 은퇴를 준비해가면서 새로운 취미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은퇴 이후의 삶들을 함께 네.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내가 그 안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50세부터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조금 있으면 50인데요. 네. 꿈도 못 꾸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퇴를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좀 도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한번 네. 둘러보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열심히 젊을 때 일을 하면 노후는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네. 은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해도 충분한 보상들을 받지 못하니까 은퇴 준비를 못하죠. 맞습니다. 예. 은퇴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생활은 갑자기 변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렇죠. 온갖 또 새로운 스트레스들을 시달리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빈곤까지도 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참 그래서 대비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좀 오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중장년 남성의 자살이 여성에 비해서 심각하게 높다라고 하던데요. 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2015 서울시 성인지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통계 나온 자료들 한번 우리가 네. 브리핑으로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통계인데요. 2013년도에 서울 시민 2,5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1,631명, 그리고 2009년에 1,631명이었던 게 2013년에 1,764명으로 늘어났죠. 남성이요. 예, 네. 3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줄어들었죠. 그 235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성 자살률은 그 50에서 54세 사이에 요 사이에 남성 자살률이 55.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네. 서울시 남성이 1,764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50살에서 54살 사이의 남성 자살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같은 나이대 여성은 16.8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이 채 안 됐어요.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높은 거죠. 20대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낮은 2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낮은 여성의 5배에 달했습니다. 여성은 20에서 24세가 11.2명으로 가장 낮은데 그래요. 거기에선 5배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 예. 기본적으로 예. 이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은퇴에서 배우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밀접한 얘기입니다. 네. 남성이 대개 50대에서부터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네. 실질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오정이라고 하는 말 이미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 50대에는 거의 이제 정년이 끝나서 나와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는 해놓은 게 없는 상태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예전에는 20대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보통 취직 연령이 보통 27, 8세 정도면은 남자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 뭐 군대는 다 마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노력을 하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27, 8세에 들어가가지고 정년이 그때 당시에 웬만한 그런 기업에서는 60 한 3세, 뭐 길게는 65세 이렇게 됐는데 많이 IMF 때 이후에 줄어들어서 내몰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 50세에서 55세까지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정도로 이제 연령대를 갖다 보면 한 그래도 20년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태예요. 20년을 준비를 했는데도 은퇴를 못해서 은퇴에 막상 내몰리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를 보세요. 20대 절대 취직 못합니다. 30대 중반이나 가야 취업을 해요. 그러면 10년 정도가 더 늦어져요. 그러면 50대에 가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15년, 20년 일해가지고 결국은 은퇴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네. 이번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 구조조정하는 거 보십시오. 네. 입사한 지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갑니다. 33살, 4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입사 막 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에 3년 후에 올라가요. 40이 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은퇴의 공포들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이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퇴 시기에 맞물린 남성은 50대 자살률이 높고요. 여성은 30대 중후반의 자살률이 높은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30대 중후반의 대개는 아이를 낳게 되고 경력은 단절되게 됩니다. 육아의 스트레스는 심각하게 되고 그 육아를 정부나 심지어는 가족들도 잘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자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 통계를 보더라도 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자살률이 지금 OECD 1위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청년 자살률도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높은 것은 이 취업 스트레스 때문이죠. 취업자를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늦게 취업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은퇴가 막막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는 그냥 이 일에 직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는 애는 혼자 나서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 이런 상황. 네. 그야말로 자살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만 제대로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상례화돼 있다 그러는데요. 예.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살률 얘기 나오니까 더 안타까운 것 예, 같아요. 보십시오. 지금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네. 등록금 때부터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써야 되니까 생활비까지 대출 받아요. 그래서 대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취업 안 되면 그 대출에 고스란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야말로 신용불량자 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취업이 된다 그래도 내내 그 빚 갚는데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자 이제 그럼 결혼하려고 돈을 좀 모아볼까? 그러면 37, 8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돈을 좀 모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아서 키워볼까 하면 은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이들은 맘 놓고 키우게 해주겠다는 거,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은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네. 또 실업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들을 해주겠다는 거,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노동 5법이 통과되게 되면 네. 해고는 더 쉬워지고 은퇴는 더 불안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노년에 가서는 임금 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퇴 계획을 더 세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참 부끄러운 수치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삶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